안녕하십니까. 명탐정본의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지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지문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의 지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지문의 유형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문이 뭔지 아마 평상시에 관심이 좀 없다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문 여러분들 모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 지문을 이렇게 쳐다보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문은 어떤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두 번째 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죠? 피, 혈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혈액이 묻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 잔인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혹시 뭐 이렇게 빨간색에 좀 약간 민감하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그 영상을 주의하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잔인하거나 이런 모습은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니죠? 명탐정 고난이죠. 하려면 BGM을 들어야겠죠. 자, 나는 고난이라고 해. 오늘도 두 번째 사건을 해결해 보자 가자고. 자, 뇌말랑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추리 문제가 돼요. 어떤 아파트에서 청년이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들었죠. 시체 곁에는 2분의 모라고 하는 메시지가 적혔다고 합니다. 2분의 모. 자, 좀 예쁘게 적어볼까요? 여기는 2분의 모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다음 4명의 용의자 중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다잉 메시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모. 자, 1번 박아라 24세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평상시 다툼이 잦아서 헤어졌다고 해요. 자, 2번 최건각 26세입니다. 피해자 윗집의 남성이고 층간소음으로 소송 중인 상태라고 하고요. 3번 김소맥씨 52세입니다. 피해자 옆집 아저씨로 피해자와 술친구로 같이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해요. 자, 네 번째 이신용씨 28세가 아니죠. 28세 피해자의 친구 금전 문제로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자, 이 4명의 용의자들 중에서 이 다잉 메시지, 이분의 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범인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피드백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4명 1번 박을은 2번 최건강 3번 김소맥 4번 이신용씨 이 4명 용의자 중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노래를 끝났고요. 오늘 얘기할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혈액, 그죠? P라고 얘기하고요. 좀 있어 보이면은 블러드, 그죠? 뭐야, BLOD 맞나요? 블러드 맞나? 선생님 영어가 좀 약해요. 모르니까 지웁시다.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지워. 자, 자, 혈액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혈액의 일반적인 특성은 뭐냐면 보통 사람의 경우 전체 몸무게의 8리터 정도, 8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다시 범인 잘 누군지 확인해보고 8리터 정도라고 되게 되는데 이 8리터보다 좀 적으면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빈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 알림이 떠서 잠깐 소리 좀 끌게요. 8리터보다 적은 걸 우리가 빈혈이라고 해요. 빈이 뭐냐 하면은 가난하다. 뭐 우리 빈곤층이라고 얘기하지. 빈곤층. 그게 빈이 요 빈이 되고 뭐 가난하다 뭐 적다 라는 뜻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빈혈은 뭐냐면 혈액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빈혈. 전체 몸무게 8% 정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남성의 경우 5에서 6리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체중 곱하기 0.08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대충 내 혈액이 몇 킬로그램이다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성의 경우 약 4에서 5리터 정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한 50에서 한 60kg 정도를 우리가 평균으로 잡은 것 같아요. 성인 이건 지금 성인 여성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여기서 나오는 남성, 여성은 성인 기준으로. 자, 점도가 있어요. 점도가 있다는 건 뭐냐? 끈적끈적하다. 꾼이 아니라 끈적끈적.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적은 양의 보도도 흔적이 났게 됩니다. 혈액이 왜 끈적끈적하냐 하면 여러분들 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되냐면 설탕. 설탕. 그러니까 뭐 설탕 녹으면 끈적끈적하잖아요. 이 당이 표현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에 포함된 당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당. 뭐 혈당이 높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해 좀 고혈당. 그죠? 고혈당 이런 것들. 그래서 고혈당 때문에 오는 병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본 병 이제 당뇨병.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드냐면 지방도 들어있어요. 지방이 뭐냐면 기름 생각하면 됩니다. 기름. 기름이 어때?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이 당과 지방이 섞여 있어서 혈액 자체는 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이런 점착성을 가지고 아이고 다시 한번 좀 지울까요? 좀 지울게요. 뭘 가지고 있다? 점착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점착성을 가지고 있어서 묻어도 흔적을 낳게 되고요. 전체 양의 3분의 1이 체외로 나오게 되면 생명 위험해요. 그래서 아까 그 뭐야 4에서 5리터 정도 4에서 5리터 정도 혈액에 여러분들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4에서 5리터 정도 혈액의 3분의 1이 어느 정도 되면 한 1.5리터 1.5리터는 페트병 하나죠. 페트 한 병. 이 빠지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위험증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 이상 소실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수술할 때 옆에다 이렇게 뭐 달아줘요? 그지 피 이렇게 달아서 연결해 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술하다 보면 여기 피가 이렇게 나오죠. 줄줄줄줄 피가 흘러요. 그러면은 이 피 양만 빠져나간 양만큼 내가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 2분의 1 이상 빠져나가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가 그 혈액 주머니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너무 많이 촉촉촉촉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머니를 쭉쭉 짜요. 넣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혈액의 양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다. 3분의 1이 나오게 되면 생명 위험에 쓰러지게 되고 2분의 1 이상 소실되면 사망하게 돼요. 2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얼마 안 돼요. 2리터.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이거 뭐 생수 한 병이죠. 생수 한 병. 생수 한 병 빠져나오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거보다 더 빠져나오면 더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 관리 어머나 미안합니다. 혈액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아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잘 안 맞네요. 혈액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빈혈 있잖아요. 빈혈 친구들 중에서 뭐 있냐면 이제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어. 그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앉아 있으면 혈액이 아래로 쏠려 있어요. 혈액량이 적다 보니까 혈액이 위에도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 혈액이 아래에 쏠려 있어가지고 일어날 때 어지러워지는 거야. 여기 혈액이 못 올라와서. 왜 어지러운지 알겠죠? 자, 혈액의 일반적인 특징 이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혈액은 보통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시험관이라는 데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피를 여기다 짜서 놓게 되면 피를 담아두게 되면 이렇게 다 빨갛습니다. 이게 빨갛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혈액이 분리가 돼 있어요. 밑에 빨간 부분, 위에 노르스름한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혈구, 위에 있는 것을 혈장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 혈액은 맑은 그냥 순수한 액체가 아니에요. 그냥 액체가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흙탕물 생각하면 돼. 흙탕물 보면 뿌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흙이랑 물이 섞여 있는 거죠. 흙이 녹아 있진 않지. 이거 만지면 어떻게 설렁설렁하고 이렇게 내 손에 잡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흙과 같은 경우가 혈구, 물과 같은 것이 혈장이 되는 거예요. 물과 같은 것이 혈장. 그럼 이 흙, 고체인 것들은 뭐가 있냐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부터 얘기하게 되면 위에 맑은 거 여기 순서 드릴게요. 혈장은 영양소, 노폐물, 호르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혈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제일 많아요. 영양소는 여러분들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것이 우리 몸 곳곳에 보내지기 위해서 액체 상태로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음식물의 액체 상태로 녹아 있는 이 영양소가 혈장에 있고요. 노폐물. 여러분들 몸에서 그 쓰고 남은 것, 영양소를 쓰고 나온 노폐물도 여기 섞여 있게 됩니다. 혈장에. 그리고 호르몬. 호르몬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성장 호르몬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키를 크게 하는 거. 그래서 내 몸이 어느 한 부분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 혈액에 섞여 있는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로. 그래야지만 내 몸이 전체적으로 성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혈구 얘기할게요. 혈구. 아까 선생님이 혈구는 세 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 그랬어요. 적혈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산소 운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시면 그냥 대충 그렇게 이렇게 아 하고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이 공기가 내 폐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폐로 들어가서 이 폐 안에 그 혈액과 만나게 돼서 물론 뭐 폐랑 혈액이랑 직접 접촉은 없어요. 이 혈액에 산소가 공급되게 되면 이 산소가 우리 몸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적혈구가 돼요. 적혈구. 그럼 잘 볼게요. 적혈구 무슨 색일까? 붉을 적자를 써요. 적혈구. 그래서 적혈구는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혈액이 무슨 색깔? 붉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사람은 적혈구에 뭘 가지고 있냐면 적혈구 내부에 철을 가지고 있어요. 철이랑 산소랑 만나게 되면 얘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는 적혈구는 붉은색을 띠는 것이고 사람 말고 이제 사람은 철을 가지고 있어서 적혈구가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동물 중에 이제 오징어는 철 말고 구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는 산소랑 만나게 되면 무슨 색을 띠게 되냐면은 푸른색을 띱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청혈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얘는 붉은색을 띠는 것이고 얘는 푸른색을 띱니다. 그래서 파란색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실제로 있어요. 파란색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 자, 그 다음 그 밑에 잠깐만요. 왜 또 연결이 안 돼 있을까요? 펜을 연결해야 되는데 펜의 연결이 끊겼어요. 잠깐만요. 펜이 연결됐네요. 잠깐만요. 왜 이러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가끔 연결 오류가 있나 봐요.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수업하는데 그죠? 됐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적혈구까지 얘기했죠? 적혈구에는 뭘 가지고 있다? 철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철과 산소가 만나서 색깔이 붉은색이 돼서 적혈구. 자, 백혈구는 면역작용을 일으켜요. 면역작용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왜 그 얘기했잖아요. 균이랑 세균이랑 바이러스 얘기할 때 바깥에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균과 바이러스랑 싸워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백혈구가 됩니다. 백혈구. 그래서 바이러스보다도 누구랑 많이 싸우냐면 세균과 많이 싸워줘요. 세균. 그래서 세균을 막 공격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기생충을 공격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자, 백혈구는 왜 백혈구냐 하면 빨개서 적혈구. 그럼 얘는 그렇죠. 하얘서 백혈구. 얘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푸른빛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색깔을 띠진 않습니다. 거의 뭐 투명 젤리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혈구는 흰색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무색에 가깝습니다. 색이 없다. 무색. 그래서 면역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백혈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본 병 중에서 백혈병이라고 들어봤죠? 백혈병. 백혈병은 백혈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서 생기는 병일까요? 적어서 생기는 병일까요? 뭐 때문에? 많아서 생깁니다. 적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많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리고 백혈구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백혈구는 많으면 면역작용이 일어나서 좋아야 되는데 왜 백혈구가 늘어나는데 우린 이걸 백혈병이라고 하느냐? 백혈구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늘어난 백혈구가 정상적인 백혈구가 아니에요. 비정상 백혈구입니다. 즉 면역작용을 할 수 없는 백혈구만 늘어나는 거예요. 비정상 X가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면역작용을 할 수 없는 백혈구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백혈병은 면역작용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위험해요. 감기만 걸려도. 자, 그 다음 혈소판. 혈소판은 혈액 응고 지혈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 혈소판이 돼요. 그래서 혈소판은 우리가 이제 피부에 상처가 찍 났어요. 그럼 피가 질질질질질 흐르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닦지 않고 이 피가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혈소판이 됩니다. 혈소판. 알겠죠? 좀 요것도 중요한 거. 혈소판이 없으면 무슨 이렇게 적은 친구 병이 있어요.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혈우병. 혈우병. 이거는 비타민 K를 많이 먹으면 혈우병을 없앨 수 있어요. 이건 근데 이제 후천적. 이게 뭐냐면 비타민 K를 내가 적게 먹으면 혈우병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요. 반대로 내 비타민 K를 많이 먹으면 혈우병 생길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비타민 먹으면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혈흔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범죄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두 가지 하나 보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안 나오죠? 좀비. CCTV가 없는 집안이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혈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혈흔 분석은 용의자 검거의 핵심적인 수사기법인데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얘기했던 NFS 국가수죠,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흔 분석 모의 실험실입니다. 벽이나 바닥에 튄 핏자국을 보고 용의자의 움직임과 범행 도구를 파악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망치로 이제 휘둘렀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거하고 이제 다르죠. 칼을 휘두른 자국은 핏자국의 폭이 좁고 긴 모양이고 망치를 썼을 때는 핏자국의 폭이 넓습니다. 흉기가 칼인지 망치인지 야구 방망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핏자국의 튄 각도를 정확히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핏자국 10개만 분석하면 흉기를 휘두른 정확한 3차원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그 현장 내에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어떠한 공격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핏자국을 촬영만 하면 흉기로 가격한 지점을 알려주는 앱도 개발됐습니다. 빅데이터와 AI의 도움으로 이제는 경험 많은 베테랑 수사관이 아니라도 셜록 홈즈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축적된 혈흔 분석 기술은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전 파남동 살인사건. 3명이 술을 마시며 도박을 하다 1명이 둔기에 맞아 살해됐는데
남은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 수사관들은 첨단 혈흔 분석 기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해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범행 도구를 사용했는지 밝혀냈습니다. 현장을 재구성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가해자가 이제 거짓말하는지 아니면은 진실 얘기하는지 그 진술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용의자에게는 결국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첨단 기술로 진화한 혈흔 분석이 범죄 현장의 핏방울로부터 더 많은 증언을 이끌어내 억울한 죽음을 하나둘 줄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봤죠? 여러분들 이 혈흔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수사에 이용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혈흔 분석가라는 직업이라기 딱히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혈흔 분석가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에 이렇게 튄 것들을 털실 같은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쯤에서 가격이 이루어졌겠구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그런 비슷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혈흔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제 사건에서 범인을 잡게 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사소한 폭행 사건부터 끔찍한 살인 전철면이 사건까지 안 사건 되네요. 현장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범행 현장의 핏자국, 즉 혈흔을 분석해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범행 현장에 말없는 증언자, 혈흔을 이용한 과학 수사 기법이 성이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시신 옆엔 전차면으로 가위가 불을 놓여 있어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목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5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시신 옆엔 가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사망자가 새들어 살던 집 주인이었는데 사망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혈흔을 분석한 결과 자살과는 거리가 먼 걸로 나타났습니다. 골목길 벽에 묻은 핏자국이 5m나 이어져 있어 주로 한 곳에 핏자국이 모여 있는 자살 혈흔과는 달랐습니다. 또 사망자 팔이 닿지 않는 맞은편 문기둥에서 피 묻은 흉기를 휘두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자살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피가 많이 묻어 있는데 그걸 뿌림으로써 일어나는 비산혈흔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저희들은 제3자가 찌르고 칼을 빼면서 이렇게 했다. 결국 범인은 신고자인 집주인으로 밝혀졌고 충격적이죠.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신고자가 혈흔은 범인이었어요. 범행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6월 약혼녀의 친구 이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남의 한 사무실로 끌려간 뒤 자취를 감춘 김모 씨. 경찰은 김 씨가 실종된 사무실 벽면 낮은 곳에서 둥근 모양의 김 씨 혈흔을 찾아냈습니다. 자고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니까 벽면이나 이런 데 피가 튀는 게 극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경찰은 김 씨가 누운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걸로 결론내고 함께 술을 마신 이 씨를 납치 감금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혈흔을 분석하면 범행 도구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면 폭이 아까 좁은 얘기했던 타원형의 비슷하죠? 혈흔이, 둔기는 둥근 원 흉기는 형태의 이제 흔적이 뾰족한 남습니다. 거, 둔기는 이제 망치 같은 범행 거.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남은 핏자국만으로도 어떤 도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위에 이런 둥그런 손잡이 부분 이런 패턴이 아마 이런 패턴과 유사하다. 옆에 있는 망치를 보면 이렇게 선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엔 10,000분의 1 이상으로 희석된 혈흔도 식별해내는 시약이 개발돼 핏자국을 물로 씻어내도 감추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해도 누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혈흔을 통해서 마지막 저희들에게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혈흔 형태 실험실은 전국에 단 2곳. 그것도 경찰관들이 자비를 보태 만들었고 실험용 혈액이 모자랄 땐 직접 자신의 피를 채취해 씁니다.
직접 그런 피를 경우가 뽑으신 거예요? 많다고 예, 해요. 자기 바로 피를 직접 테스트를 뽑아서. 하고 바로 지혈을 못 했죠. 테스트를 또 제가 해야 되니까.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에 혈흔 형태 분석 한 분야가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행 현장을 말없이 증언하는 혈흔. 혈흔 분석은 과학 수사를 위해 개척해야 할 필수 분야가 됐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혈흔 분석을 통해서 그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뉴스에서 설명 나왔듯이 혈흔은 말 없는 목격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혈흔을 통해서 범인이 누군지 나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아이고. 혈흔 모양 자유낙하인데 자유낙하는 뭐냐면 이렇게 평평한 지대에서 그냥 혈액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모양. 그럼 이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모양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완벽한 원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정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방향선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타원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졌을 때는. 그래서 자유낙하 혈흔이 당시 행동이 멈춰진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낙하 혈흔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범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좀 뭐 잔인한 얘기겠지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사람한테 흉기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흉기를 푹 찔러서 그럼 여기서 피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 바닥에 피는 무슨 모양을 생겨요? 동그란 정원형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중에 이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흔의 크기는 혈흔이 떨어진 높이, 양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그런 어느 높이에서 이제 출혈이 시작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행이 서 있을 때 일어난 건지, 혹은 누워 있을 때 일어난 건지, 혹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일어난 건지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세가 서 있을 때인지, 아니면 앉아 있을 때인지, 혹은 누워 있을 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0, 60, 90, 120대 있는데 동일한 혈액을 떨어뜨렸을 때 이 원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크기는 점점 이게 커지긴 하지만은 눈에 확 띄게 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혈액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끈적이는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퍼질 때 팍 하고 퍼지지 않습니다. 일반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 그 다음 경사면 낙하가 돼요. 경사면 낙하는 뭐냐면 이렇게 경사진 곳에 혈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 평평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이런 정원형이 되지만 경사진 곳에 떨어지면 이제 경사진 모양대로 이렇게 혈액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에서 떨어졌는지 추정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커질수록 혈흔의 길이는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일 때. 그러면 20도는 밑에 쪽을 조금, 30도는 좀 더 길게, 40도는 혈액이 어떻게 되냐면 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길어지면서 뾰족뾰족, 뾰족뾰족. 얘는 이제 살짝 주르륵 흘렀죠. 80은 완전히 쪼르륵 하고 떨어지게 됐고, 그죠? 그래서 경사면이 급하면 급할수록 중력의 방향으로, 경사면 아래 방향으로, 경사면 아래 방향, 경사면 아래 방향으로 혈액이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자, 2차 번짐. 2차 번짐은 뭐냐면은 혈액이 묻었다가 모양이 변하게 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2차 번짐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혈액이 여기 이제 주로 이렇게 묻어 있었죠? 이렇게 주로 묻어 있었다가 쓱 하고 이제 밀려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그 혈액에 묻어 있던 무언가, 뭐 사람이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생명체라든지, 근데 아니면 이제 도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도구가 오른쪽으로 쓱 하고 끌려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딱 무슨 모양이에요? 그치, 손 모양이 되겠죠. 그죠? 다른 곳에서 이제 혈액이 묻었다가 이렇게 손자국이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운이 좋으면 지문도 채취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혈액이 묻어 있으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의 신체나 물건 등에 혈흔이 묻은 경우 목표물에 닿으면서 2차적인 힘이 가해져서 생긴 혈흔 모양, 이거 마치 2차 번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혈흔의 모양은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혈액이 너무 많이 이제 나왔을 때는 흐르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다치면 이게 혈액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혹은 이제 빈 곳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은 혈액이 이쪽에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 혈액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최종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위치가 바로 시작 위치가 되겠죠. 여기도 시작 위치, 그죠? 그럼 시작 위치서부터 최종 위치까지의 변화를 보게 되면 얘는 한 번 꺾였고요, 그죠? 한 번 꺾인 위치, 두 번 꺾였죠? 두 번 꺾인 위치. 얘는 한 번 꺾였죠, 그죠? 한 번 꺾인 위치. 그럼 이제 이 꺾인 것을 뭘 알 수 있냐면은 위치 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혈액이 이쪽 방향으로 처음에 흘러내렸어. 쭉 흘러내리고 있다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몸의 위치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은 중력 방향대로 혈액은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렸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 몸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가 내 몸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 위치가 또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 이걸 살인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위치. 그러면 한 번 옮겨갔어요. 그리고 또 옮겨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총 몇 번 옮겨간 거야? 2회에 걸쳐서 몸이 옮겨진 거예요. 그럼 요거 보게 되면 몇 번 옮겨진 거야? 1회 옮겨진 거고.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한 번 꺾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럼 몇 번 옮겨진 거야? 총 5회 옮겨진 거예요. 5회. 그래서 혈액의 흐름 모양을 가지고 몇 번 위치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빈 곳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럼 여기에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뭐 범행 도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증거물을 찾을 수 있는 증거, 범행 도구를 찾을 수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높이에 따른 혈흔모랑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오게 되면 자, 그 모의 혈액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학교 오게 되면. 그리고 각도에 따른 혈흔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마이크가 켜졌는지 확인하려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그 혈흔 찾는 거에서 본 게 바로 이 내용일 거예요. 수사에서 단서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한 작은 혈흔을 찾을 때 사용하는 약품은 그동안에는 전량 수입이 되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그런데 현직 경찰이 8년간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서 국산화를 했습니다. 값은 싸졌고 그런데 효능은 더 좋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자동차 바퀴에 액체 시약을 뿌리자 보이지 않았던 혈흔이 푸른 형광색으로 빛납니다. 범죄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루미놀입니다. 잠깐 멈출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본 거죠. 이게 혈액에다가 뿌리면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 루미놀이라 그래요. 루미놀.
근데 루미놀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거의 전량 해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입해서 썼다 그래요. 근데 요게 지금 국산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8년 전 경찰에 압수된 강호순의 회색 점퍼에도 루미놀 시약이 사용됐습니다. 소매에 남아있던 극미량의 혈흔이 시약에 반응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임식은 국가수 연구관은 못내 아쉬웠습니다. 과학 수사에 꼭 필요한데 프랑스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고 리터당 14만 원으로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 국산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한 8년간 저희가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면서 변사체 검시를 위해 살인사건 현장을 다니던 광주경찰청 소속 임승 사무관도 의기투합했습니다. 약 3억 정도 사용되는 걸로 생각되고 있고 이번에 개발하면서 10분의 1 정도로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값은 싼데 효능은 더 좋습니다. 1만 배 희석된 혈흔에도 반응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 못 찾는 수입산과 달리 일주일 이상 지나도 혈흔을 찾습니다. 두 사람은 성과물을 상업화하는 대신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약을 섞어서 써요.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 보통 하루, 길면 이틀 보관 잘하면 그 정도면은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시간이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왜 안 넘어가죠? 네, 범행 도구를 찾는 거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 거기 어떻게 하는지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는 걸로 합시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